1994년 3월 나는 북경에 있었다. 나는 천안문이나 만리장성 같은 중국의 유적들을 관광하기 위해서 여행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은밀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북경으로 숨어 들어온 것이었다. 내 목적은 중국 여행을 함께 떠날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치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때 도와주는 현지 셀퍼를 구하는 등산객처럼. 북경에서의 한 겨울 동안 나는 마침내 3명의 현지인을 구할 수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여기서 밝힐 수 없고 그들의 얼굴도 밝힐 수는 없다. 다만 그들은 우리들의 여행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는데 훗날 이 일로 인하여 숱한 고초를 겪었다. 그동안 우리들은 중국 공안국에 3번이나 체포됐으며 한 번은 간첩으로 몰리기도 했다. 그렇다. 우리들의 작업은 중국 측에서 보면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때문에 고마운 그들의 얼굴도 이름도 밝힐 수가 없는 것이다. 어쨌든 북경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은밀하게 3명의 중국 현지인들을 포섭할 수 있었는데 훗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특공대라고 부르곤 했었다. 마침내 1994년 봄, 우리들은 북경을 떠나 출발하기로 하였다. 떠나기 전날 나는 중국의 거리에서 비장한 각오로 머리를 깎았다. 마치 큰일을 앞두면 머리를 깎고 목욕 제기하는 우리들의 조상들처럼. 나이든 거리의 할머니 이발사가 정성껏 내 머리를 깎아주었다. 이발 요금은 3원,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이다. 머리를 깎고는 거울을 보니 내 머리는 쥐가 뜯어먹은 모습이었다. 붉은 도장을 찍으면서 그들은 내게 말하였다. 선생님은 중국에 불필요한 사람이므로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중국에 입국하실 수가 없습니다. 난 이제 그들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서
새로운 21세기가 오기 전까지는 다시는 그리운 중국에 입국하지 못할 것이다. 제가 10만 킬로의 전쟁과 같은 중국 여행을 끝나고 제가 기념품으로 가져온 거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뭐 비싼 물건이 아니고요. 제가 지갑 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건데 아주 싼 물건입니다. 뭐 싼 물건이 아니라 이건 중국 돈이에요. 중국 돈인데 이게 이각입니다. 이각이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원 정도 되는 건데 이 중국에서도 이건 공중변소 들어갈 때나 쓰는 돈입니다. 그러나 이 돈에는 그 조선족 여인의 옆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한복 조거리를 입은 조선족 여인의 이 얼굴을 보면은 저는 물밑에 선 동서나 같은 우리 누이의 얼굴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10만 킬로의 여행을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이 얼굴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역사의 비밀을 추적했던 그런 여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에서 백제 25대 무령왕릉이 처음으로 발굴되었습니다. 너비 3.5m, 길이 7m, 돔 형식의 돌벽돌로 된 이 무덤은 백제고분 제6호의 배수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연도에 놓인 지석에 의해 1445년 전에 묻힌 백제 무령왕의 무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왕비와 합장된 이 무덤에서는 연대와 주인을 정확하게 알리는 왕과 왕비의 지석을 비롯해서 순금 왕관 2점, 금 귀걸이, 금팔찌, 은잔, 청동 항아리 등 국보급 부장품 50여 종, 약 500여 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년간에 걸친 대하 드라마의 대장정을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고고학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던 무령왕릉의 발굴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1971년 7월 충청남도 공주에서는 초토화되어 변변한 유물, 변변한 유적 하나 없는 백제권에서 놀랍게도 한 번도 도굴된 적이 없는 처녀분이 발견된 것이다. 저 무령왕릉에서는 아주 찬란한 금이 나왔다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1500년 동안에 빛이 새어들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영롱했는데 그 무덤이 열리자마자 그냥 빛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찬란한 빛이 사라졌다 그러는데 뭐 그런 직접 그런 얘기는 좀 들으셨습니까? 예, 예. 그 발견 당시 예. 그 안에 아까 내부에 5개의 등감, 불을 예. 켜놨던 감실이 설치됐는데요. 예. 그 5개 그 등잔불에 불을 켜놓은 상태로 입구를 완전히 막아놨었습니다. 예. 이 불은 산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5개의 등잔불들이 내부에 들은 산소를 다 흡수한 후에 꺼졌기 때문에 그 현실 내부는 진공 상태죠. 진공 상태가 뒤다시피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모습에 뿔이 달린 석수가 지키고 있는 이 왕릉은 백제의 25대 왕인 무령대왕과 왕비가 묻혀있던 합장묘로서 이 무덤 속에서는 모두 108종의 3000점에 이르는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서기 523년 이 무덤에 묻힌 주인공이 무령대왕임을 알리는 지석에서부터 1500년 만에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찬란한 백제의 영광을 드러내 보인 수많은 유물들이 발굴된 것이다. 나무로 만든 부부의 관 밑에서 왕과 왕비가 사용했던 각종 장신구들이 발굴됐다. 금관, 금귀걸이, 금목걸이, 금팔찌, 금으로 만든 혁띠 등 수많은 황금으로 인해 황금의 무덤으로 불리는 무령대왕의 무덤 속의 유물들은 외부의 빛을 받는 순간 눈부시게 반짝였지만 곧 산화하여 1000년 이상 간직되어 왔던 순결한 처녀성을 빼앗겼던 것이다. 그러나 무령왕릉의 발굴로 인해서 영롱하게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백제의 문화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나는 마치 백제라는 여인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열병과 같은 상사병을 앓기 시작하였다.
백제는 비록 역사 속에서는 사라진 왕국이었지만 그 찬란하던 문화로 인해서 나는 백제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무령왕릉 속에서 백제를 무대로 한 소설 잃어버린 왕국을 구상했으며 결국 10만 킬로미터의 중국 여행도 따지고 보면 이 무령왕릉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머리를 깎은 다음 날 새벽, 날이 새기도 전에 나는 북경역으로 나섰다. 봄이었지만 북경의 새벽은 겨울 날씨처럼 쌀쌀했다. 북경역에서부터 내가 목적하는 만주의 통화역까지는 꼬박 기차로 25시간이 걸린다. 25시간이라면 꼬박 하루낮 하룻밤을 기차 속에서 지내야 하는 것이다. 새벽에 북경역 광장에는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 노상에서 잠든 수많은 중국인들이 죽은 시체들처럼 뒹굴고 있었다. 우리들은 각자 따로 헤어져 출발하기로 했다. 우리들은 따로 출발하여 중간 기착지인 심양에서 접선하기로 했던 것이다. 기차가 북경역을 출발하자마자 나는 눈을 감고 내가 왜 이처럼 긴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그 이유를 잠시 회상해보기 시작했다. 무령왕릉을 계기로 백제에 빠져있던 나는 그러나 무언가 부족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다. 그것은 백제 초기 왕조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백제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한성에서 왕도를 열어 500년간 이곳에서 번영을 했었다. 그 후 200년간 오늘날의 부여에서 더 계속되다가 멸망하였는데 오늘날의 한강 유역인 한성 백제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못하면 뱀의 꼬리만을 추적하는 용두사미의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은 한성 백제의 왕궁지가 오늘날의 북한산, 쇠검정, 남한산성, 몽천토성, 춘궁리 등일 것이라고 추측하고만 있을 뿐 그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남한산성 앞에 있는 해발 200m의 야산 이성산성에서 어쩌면 이곳이 초기 백제의 왕궁지일지도 모른다는 단서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이성산성에 대하여 강한 흥미를 느꼈다. (1988년) 여름 김병모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한양대학교 박물관팀은 이성산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었다. 이 발굴팀은 산꼭대기에서 신비한 유적을 발굴하였다. 국악으로 이루어진 건물지를 발굴하였던 것이다. 국악의 건물지가 발견됨으로써 이곳은 왕궁터가 아니라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천단이 있던 곳으로 밝혀졌는데 바로 이 건물터에서 이상한 물건이 출토됐던 것이다. 이 이상한 물건, 이 물건이야말로 내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비밀의 씨앗이었던 것이다.
그 이성산성은 88년 올림픽 끝난 다음에 그해 가을에서부터 이제 발굴 시작됐죠.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중요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발굴한 첫 해에 많은 건물지가 발견됐는데 그 건물지 중에서 이렇게 평면이 9개짜리 이렇게 국악짜리 이 건물이 발견됐어요. 전문가들한테 보였더니 이것은 천단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국악 건물이라는 것은 하늘, 그 국천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단이다 이거죠. 그럼 하늘에 제사 지내는 천단이라면 그 제사 지내는 제주가 누구였겠어요? 왕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왕이 어느 분이 거기 오신 거죠. 그 산성에. 따라서 그 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죠. 그런데 유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나는 한양대학교의 지하 창고에서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흥미있게 봤던 것은 역시 목이 베어지고 다리가 부러진 진흙으로 만든 토마들과 쇠를 부어 만든 철마들이었다. 이 물건들은 이성산성에서 나온 유물 중에 최대의 미스터리였으며 내 역사 탐험의 추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국악 건물과 그 팔각 건물이 또 하나 있거든요. 국악 건물은 천단, 팔각 건물은 이제 사직단입니다. 그 사이에서 딱 나왔단 말이죠. 그 사이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 그 기둥 짜리 받치는 그 주초 밑에다가 이걸 박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의식적으로 박은 겁니다. 그래 그걸 보고서 우리가 그냥 삼국시대 사람들이 그 말을 희생하는 무슨 맹세 같은 걸 때 말을 희생하거든요. 김유신 장군과 천관의 그 관계라든지 이럴 때 참여하는 의미에서 말을 희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그 전통에 남아갖고 이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죽였구나. 의식적으로 죽인 거지. 진짜 죽이진 않고 마음속에서만. 목이 베어지고 다리가 부러진 토마와 철마는 자그마치 27개가 출토되는 것이다. 어째서 이런 미스터리의 유물이 신성한 제단 밑에서 나온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던 나는 백제가 멸망하던 무렵 신라의 문무왕과 당나라의 유인원과 백제의 마지막 태자인 부여용이 백마를 잡아 그 목을 베어 피를 나눠 마심으로써 영원히 배반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던 삼국사기의 기록을 떠올릴 수 있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극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됐던 패왕별희. 이것은 초나라의 항우가 한나라의 유방과 서로 천하를 다투다가 마침내 비참한 패배를 맞게 되자 항우와 그의 애처 우희가 서로 자결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유방은 천하를 통일한 후 신하들과 항우가 타던 백마 추의 목을 베어 그 피를 나눠 마심으로써 영원히 배반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백마의 맹세가 시작된 것이다. 김병모 교수로부터 나는 보다 더 선명한 토마가 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국립박물관의 지하 창고에서 나는 말갈기와 안장, 바람에 휘날리는 속눈썹까지도 선명한 완형에 가까운 토마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말도 처참하게 목이 베어져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성산성에서 나온 목이 부러진 27개의 유물들은 멸망한 한성 백제와 이를 정복한 고구려가 평화를 맹세한 희생 제물이 아닐 것인가.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가만있어 봐. 이건
무슨 이상한 문양 같은 거 같은데, 그죠? 뭐 좀 이상한데. 예, 글쎄요. 예. 목이 부러진 토마를 보러 국립박물관을 찾은 나는 그곳에서 전혀 생각지 않은 의외의 수확을 얻게 된다. 목이 부러진 토마 옆에서 출토된 토기 한 점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다. 유물번호 57번. 깨어지고 초라한 이 토기에 새겨진 평범한 낙서와 같은 문양. 그러나 이 조그만 문양이야말로 결국 나를 백제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고구려의 열병에 빠지게 하였다. 이 문양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국내와 일본 그리고 마침내는 중국 대륙으로까지 대장정을 떠나게 된 것이다. 국경을 출발한 기차는 25시간 만에 통화역에 도착했다. 중간역에서 우리들은 은밀하게 접선하였으며 우리는 집안에 이르는 최종의 관문인 통화역에 이르게 됐다. 만약 통일이 되었다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집안까지 이렇게 이틀낮 이틀밤이 걸릴 만큼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분단된 우리 민족의 비극 때문이 아닐까. 통화에서 집안까지는 120km. 천천히 달려도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 그러나 5시간 이상이 걸릴 만큼 길이 험하다. 우리는 이 길을 10번 이상 왕래하였는데 워낙 길이 지옥과 같았으므로 우리는 이 길을 악마의 코스라고 부르곤 했다. 중국인 특유의 칙칙한 옷으로 갈아입은 나는 운전기사의 모자까지 빌렸었다. 이제부터 나는 우리들이 중국인을 부를 때 흔히 쓰는 짱꼴라가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2가지의 철칙을 지켜야 한다. 그 하나는 절대 침묵, 또 하나는 절대로 한국인임이 발각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특공대의 암호는 자크였다. 즉 입에 지퍼를 달아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침묵을 의미하는 암호였다. 누구든 자크 하고 소리를 지르면 한순간에 입에 지퍼를 채운 것처럼 동시에 입을 다물곤 했다. 한양대학교의 김병목 교수로부터 그 당시 이성산성의 발굴에 참여했고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근무하는 심광주 씨를 소개받은 것은 우리들에게 큰 행운이었다. 심광주 씨는 3년에 걸친 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과 함께 떠났던 가족이었으며 그가 없었더라면 이번에 대탐사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이상한 무늬가 있더라고요. 네. 그 아시죠? 네. 그 직접 발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뭐 자배기형 토기에 네, 그 자배기. 바닥에 이렇게 예.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네. 저희도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뭐 노력을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그 재미있는 것은 그 몇 년 뒤에 그 여주 매룡리라는 곳에서 그 삼국시대 고분이 발굴됐거든요. 네. 거기서 나온 그 유물 중에서 네. 그 병 모양의 그 네. 저기 토기 몸통 부분에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는 거. 아니 그 토기 모양은 같습니까? 아, 다릅니다. 아 근데 이런 문양, 그 낙서된 이런 문양은 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뭐 이성산성을 포함해서 그 한강 그 하류 지역 일대에서 고구려 토기나 고구려식 토기가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삼국시대에 심광주 씨는 내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다. 내가 이성산성에서 발견한 수수께끼의 부호가 새겨진 토기가 여주에서도 또 한 점 출토됐다는 사실과 그 토기가 모두 고구려식 토기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즉, 막연히 한성 백제의 왕도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한강 유역에서 고구려의 토기가 쏟아져 나온다는 뜻밖의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고구려의 그 군사용 요새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고구려가 정복했구만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서울을 가로지르고 있는 한강. 이 한강을 백제인들은 웅리아라고 불렀으며 광개토 대왕비에서는 나리수라고 부르고 있다. 371년 백제의 근초 고왕이 평양성으로 쳐들어가 고구려의 고구곤왕을 죽임으로써 백제와 고구려는 서로 원수지간이 된다. 이로부터 장수왕이 한성 백제를 완전히 멸망시킨 475년까지 100여 년 동안 양국은 한강을 중심으로 서로 성곽을 쌓고 대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가 저 한성 백제의 마지막 왕인 계로왕이 참수된 곳이에요? 예, 아차산성 밑에서 참수를 당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근처 어디겠네, 그죠? 예. 아이고. 심광주 씨와 나는 오늘날의 워커힐 뒷산인 아차산을 함께 오르기로 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한성 백제의 마지막 왕 계로는 이 아차산성 밑에서 고구려의 장수에게 목이 베어져 살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로써 한성 백제는 475년 사실상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초석이나 아니면 그 적심석에서 빼내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와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죠. 네. 이 주변에서 나온 걸로 봐가지고 여기 아마 대형 건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기와들입니까? 글쎄 뭐 귀화만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의 뭐 귀화편들이 다 섞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난 정말 문의하는 게 이 귀화를 보고 이게 우리는 다 똑같은 귀화인데 이게 어떻게 무슨 백제 귀화다, 이게 신라 귀화다 이렇게 얘기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등문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네. 그 문양에 따라서 이제 그 누가 만드는 걸 갖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 이게 이런 기와는 그냥 단순한 그 기와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지역이 거의 한 1500년 전에 고구려가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하나의 역사적 증거품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뭐 말로 봤나 저 국사책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조금만 깨어진 기와장 같아도. 네. 아차산성에서 고구려의 유물이 출토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차산성에서 출토된 이 조각난 파편들은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었던 한강 유역이 백제의 도읍지였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옛 영토였음을 명백히 드러내 보이는 산 증거인 것이다. 이처럼 깨진 기와장 하나에도 조각난 토기편 하나에도 역사의 진실은 숨어 있는 것이다. (1977년) 서울대학교 박물관팀은 구이동 유적을 발굴하였다. 해발 50m에 한강과 몽천토성 일대가 잘 바라다 보이는 야산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구이동 유적은 고구려의 군사용 요새였다.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이 요새는
10여 명 이상의 군사가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인데 화살촉과 창, 도끼 등 수천여 점의 무기류와 수백여 점의 토기, 쇠솥 등의 생활용구들이 출토됐다. 뿐만 아니라 아차산 능선을 따라 이러한 형태의 고구려 군사용 요새가 수십 개가 산재하여 있음도 밝혀지게 됐다. 그러나 이 유적이 고구려의 군사용 요새로 밝혀지게 된 것은 발굴이 끝나고 10여 년이 지난 최근의 일이다. 발굴 조사팀은 이 유적이 군사 요새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과 토기의 형식이 전형적인 백제 토기와는 다르다는 사실에 의문을 느꼈으나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곳 한강 유역에 고구려의 유적이 남아있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발굴조사팀은 발굴조사 보고서에 이 유적을 새로운 형태의 빈전장이라는 백제 고분으로 결론짓게 된 것이다. 이제 주가 되는 조사원들이 주로 생각했었던 견해는 군사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근데 당초 발굴 자체가 백제 고분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조사를 주도하신 선생님께서 또 백제 고분이라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근거가 되는 게 소서에 나오는 백제 빈전장이었거든요. 근데 빈전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도 모르지만은 당시로서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빈전장인가 보다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서에다가 어떤 형태로든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야단도 많이 맞고 또 보고서 자체가 성격 고찰을 하면서 그 군사적인 시설처럼 이렇게 써나가다가 갑자기 성격이 바뀌어야 고분이다. 또 고분처럼 얘기를 했다가 다시 또 군사적인 요새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좀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구이동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 백제의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유물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지게 됨으로써 오늘날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고구려의 유물로서 진열되기 시작한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백제가 잃어버린 왕국이라면 고구려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잊혀진 왕국이었던 것이다. 이제 밥그릇으로 쓰였을 거고요. 이제 잔그릇일 거고요. 이제 시루라든가 뭐 솥 이런 여러 가지 유물이 나오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그런 표시가 이제 있는 토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 사발의 바닥인데요. 이렇게 도드라지게 그 소자 모양을 새기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음각으로 하는. 근데 이게 고구려 토기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어떻게 구분이 되죠? 예, 이거 이제 확실한 고구려 토기인데요.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고구려 토기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 태토 자체에 예. 보강을 위한 태토를 보강하기 위한 그 모래 알갱이라든가 네. 이런 보강제를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순수한 순수한 진흙만. 네, 진흙. 그래서 네. 니질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태토로 돼 있고 네. 그리고 바닥이 평자입니다. 모든 토기가. 이렇게 평전은 네, 편편한 바닥으로 돼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특징을 조합해 볼 때 이게 고구려 토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만져보면 안 되는 건가요? 예, 만져보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곳에서도 수수께끼의 문양이 새겨진 토기를 발견하게 됐다. 그것은 이성산성에서 나온 토기와는 달리 토기의 밑바닥에 새겨져 있었다. 이것이 내가 두 번째로 만난 수수께끼의 부호였다. 그날 밤 나는 심광주 씨로부터 여주 매룡리에 관한 학술 보고서를 얻을 수 있었다. 1988년 한림대학교에서는 경기도 여주군 매룡리에서 삼국시대의 고분군을 발굴하였고 그중 한 고분 속에서 고구려 형식의 병 하나가 출토된 것이다. 그 병의 겉면에는 놀랍게도 지금까지 내가 이성산성 그리고 구이동 유물에서 봤던 의미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의 부호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제가 어저께 전화했던 최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풀떼입니다. 예. 나 이게 가만히 처음 와보는데. 예. 지사는 최근에 도회전을 열어 호평을 받는 젊은 도회가 중에 하나이다. 나는 그에게 지금까지 내가 3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발견한 수수께끼의 문양에 대하여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다. 이런 문양 있죠. 이런 문양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전 무슨 낙서인 줄 알았어요. 그처럼 무슨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무슨 균열이 가거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연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선생님, 그 표시가 그냥 그려져 있었을 있고 안 그러면 파여져 있었을 있고. 네, 그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파여져 있더라고요. 뭐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뭐가 긁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토기는 네. 다른 어떤 도자기하고 달라갖고 네. 어떤 초벌이나 재벌이 없습니다. 네. 한번 만들어갖고 그냥 불에 들어가면은 그게 완성품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것을 만들고 난 뒤에 바로 어떤 표시를 했다는 건데. 굽기 전에, 불에 굽기 전에.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분명히 그 표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어떤 이 기흥의 어떤 문양을 한다는 것은 어떤 비쌀이라든가 네. 그런 쪽 문양이 그렇죠. 많지. 선생님 이야기하신 어떤 그런 문양은 사실 저도 예.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들은 마침내 고구려의 왕되었던 집안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고갯길에 이르게 됐다. 지금부터 100년 전인 1882년 8월에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중국인으로 변장하여 먼저 숨어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일본 육군소위 사코. 그는 육군 참모본부 소속의 스파이였다. 그는 떠돌이 중국인 의사로 행세를 하면서 천국의 군사 비밀을 정찰하기 위하여 바로 이 길을 걸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간첩 사건은 바로 이 집안에서 의외의 소득을 얻게 된다. 그는 광개토 대왕의 석비를 발견하였으며 처음으로 이 석비의 탁본을 육군 참모본부로 가져오는 것이다. 그 후 이 탁본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소위 왜가 십몇년의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17자의 비문. 일본은 이 구절을 구실로 조선을 합병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자신들의 옛 영토를 회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억지 주장을 했던 것이다. 바다를 건너서 무찔렀다는 내도 해파의 문자가 일본에 의해 변조됐는가 하는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광개토 대왕비는 우리나라 역사상 선조들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눈부신 봄 햇살 속에 집안은 신기루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마차 위에 앉아서 지금은 사라져버린 고구려, 그러나 천년 전에는 대륙을 호령하던 고구려의 심장부인 집안의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다보았다. 숲 사이로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군청의 모습이 얼핏 보였고 봄 햇살을 받고 반짝이며 흘러가는 압록강의 모습도 보였다. 왔다. 마침내 내가 그토록 오고 싶어하던 그곳. 나를 낳은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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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에 마침내 내가 오고 말았다.
집안은 고구려의 왕도인 국내성으로 서기 3년인 유리왕 22년부터 400여 년간 고구려에 도읍지었다. 이 400여 년 동안 고구려는 최고의 영화를 누렸으며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찾아가고 있는 광개토 대왕인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초 청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이곳을 신성한 땅이라고 200년 동안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 집안은 20세기까지 버려진 지역이 됐다. 집안에서 내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박물관이었다. 박물관에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나는 벽에 걸린 역대 고구려 왕들의 초상화를 볼 수가 있었다. 처음에 있었던 것은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의 초상이었고 그 중에서도 내 시선을 가장 끌어당긴 것은 19대왕 광개토 대왕의 초상이었다. 찍어. 찍어. 这都是高句丽的纪念品。高句丽。这个还有呢？ 박물관 입구에서는 관광객을 상대로 선물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흥미를 느낀 것은 나팔잎 항아리의 토기 모형이었다. 나는 서슴지 않고 그 토기를 샀다. 그렇다. 바로 이 항아리였다. 집안 부근에서 출토된 고구려의 유물들이 전시된 전시실에서 나는 놀라운 유물을 한 점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에 보이는 토기는 고구려의 대표적 토기로 이를 학술적 용어로는 광구장경 사유용 나팔잎 항아리라고 부른다. 그런데 집안 박물관에 전시된 이 항아리와 쌍둥이처럼 닮은 나팔잎 항아리가 바로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 토기는 몽촌토성에서 발굴된 것으로 지금까지 남한에서는 한 번도 출토된 적이 없었던 대표적인 고구려의 토기 중에서도 백미의 예술품인 것이다. 한성백제 토기의 아주 중요한 토성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백제 토기라든가 백제 네. 그 무기들, 네. 그런 금동 제품들 뭐 이렇게 특징적인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만은 요거는 그 중에서도 고구려 토기입니다. 이거. 네? 고구려 토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나는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의 대표적인 나팔잎 항아리의 겉면에서도 선명하게 새겨진 수수께끼의 문양을 또다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네 번째로 발견한 부호였으며 마침내 이 네 번째 부호야말로 나를 천년 역사의 우물 및 역사의 시면 속으로 뛰어들게 한 두레박이었던 것이다. 그때가 1993년 뜨거운 여름이었다. 길이 좀 길다 싶은 거를 1993년 여름 나는 심광주씨 젊은 대회가 지산과 함께 고구려의 토기들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현대적인 가마가 아닌 옛 고구려식 그대로의 가마를 만들고 지산은 내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봤던 나팔잎 항아리의 모습을 그대로 재생해 보기로 했다. 바람이 내게 불어와 한마디 얘기를 해줬어
저 온몸이 나올때 춤을 추는 불꽃을 보라고 저 온몸이 나올때 춤을 추는 불꽃을 보라고 바람이 내게 불어와 한마디 얘기를 해줬어 한 줌의 재가 될 불꽃처럼 마지막 춤을 추라고 한 줌의 재가 될 불꽃처럼 마지막 춤을 추라고 그래 이제 불꽃에 춤을 추는 거야 차부는 바람결을 느끼며 내 온몸의 그 느낌은 내 속에 있는 나를 찾아볼 거야 그래 이제 불꽃에 춤을 추는 거야 바람이 속삭여주는 대로 이끌어주는 대로 먼 곳에서 실려 바람의 얘기를 들으며 (1994년 5월 6일) 나는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광개토 대왕비 앞에 서게 되었다. 꿈에도 그리던 석비를 마주하게 되자 또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6.4m의 거대한 석비를 직접 눈으로 대하게 되자 뭉클한 감동과 함께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석비 속을 흐르는 선조들의 붉은 피가 내 몸의 혈관 속으로 수혈되어 녹아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나는 전율하였다. 그렇다. 내가 곧바로 만주의 집안으로 찾아온 것은 바로 이 광개토 대왕의 피를 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뒤에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수수께끼의 문양이 바로 광개토 대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렇다. 그 수수께끼의 문양은 우리나라가 낳은 가장 위대했던 정복왕 동양의 알렉산더 광개토 대왕의 영광을 알리는 의미 부호였던 것이다.